한 시간 반? 예, 아유, 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더 빨리 온다고 남춘천역에 내렸더니 방향이 길 건너서 택시를 타야 되는 줄 알고 길 건너서 탔더니 택시기사가 지금 러시아하고 방향도 틀리다고 해가지고 좀 뺑뺑이 돌고 왔습니다. 예, 늘 내리는 데서 내려야 없는데, 예, 좀 늦었으니까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던 강의예요. 뭐냐면 작년에 12월 3일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옛날에 계엄령을 겪으셨던 분들이 압도적 다수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뭐냐를 할 때 저는 딱 보고 이건 개헌으로 가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계엄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래서 이 내란 수사가 끝나고 정리가 되면 개헌의 문제가 나올 거고,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이 생각하는 개헌 말고 한국의 민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개헌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내란 종식이 되면 개헌이 총선 이후에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보나마나 우리나라 언론은 뭐냐면 대통령 분권제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서 내란이 일어났다, 계엄이 일어났다 해서 개헌에 대한 방향을 호도할 것이다.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 같아요. 지난번에 장군 의원식 국회의장이 잠깐 올해도 뭐 개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보니까 윤석열이 탈옥하는 바람에 쏙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정치권이 같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틀린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위법에서 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권한이 셌나요? 검찰총장한테 쩔쩔맸잖아요. 윤석열한테. 법 지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배짱도 없었지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느냐, 또 내가 또 대통령 후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장차관이다 해먹을 수 있느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바라면 국회의원이라도 평생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내각제예요, 사실은. 적당히 야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좀 돌아보자 하고, 그 개헌의 상당한 부분이 비상계엄과 관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을 다 같이 겪었으니까 다시 해서 얘기할 필요 없이 한 2개 정도만 과거의 역사로부터 샘플 테스트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계엄은 개헌과 이런 식으로 갔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가치에서 누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에서 아주 그렇게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개헌은 총 9분 있었어요. 총 9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있은 거 알죠? 50총선거. 50총선거는 왜 했냐면, 우리가 보통은 남한 단독 선거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북한은 나중에 하니까. 네. 했는데 그것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남한 지역에서, 즉 38도선 이남에서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 단독 총선이라고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게 제주도 4.3 항쟁이에요. 제주도 4.3. 또 여기에 반대해서 김규식 같은 분들이 북으로 가서 김일성 만났던 것도 바로 남한 단독 정부가 되면 분단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남한만 총선을 치르면 남한만 정부를 만들 거 아닙니까? 헌법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같이 간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1948년도에는
대한민국이 남한이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남한 또 따로 북한 또 따로 두 개의 나라가 생기게 되고 분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면 결국 서로 통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뭐냐면 김규식 같은 분들은 정확 잘 보셔야 돼요. 해방 3년 동안은 좌우 갈등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은 우파잖아요. 그렇죠? 좌익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남한 단독 정부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아들 같은 나이밖에 안 되지만 김일성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올 테니까 남한 너도 자중해라, 북한도 자중하고 해서 갔던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제 한참 만나고 있을 때 제주도에서는 뭐죠? 남한 단독 선거 반대한다고 일어난 게 4.3 봉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4.3 봉기란 말 안 쓰고 4.3 사태, 4.3 폭동 하다가 요즘은 4.3 사건으로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 4.3 사태 또는 4.3 폭동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반란과 폭동이다. 이런 뜻에서, 예. 제주도 도민의 4분질에서 3분질 이상은 대한민국을 반란한 옛날 치면 반동분자다. 반역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얼마 제주도 분들이 억울했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게 한 50년 만에 4.3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교과서에서. 그전에는 4.3 폭동 또는, 제가 어렸을 때는 4.3 사태라고 배웠지만 4.3 폭동인데 4.3 사건으로 됐는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 제주도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은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해서 나오는 교과서 용어는 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주도 4.3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4.3 사건으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 4.3 사건은 진정 의미의 4.3이 아니에요. 그냥 그 결과로,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일어났던 민간의 학살 사건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건 4.3이 아니고 4.3의 결과에 일어났던 민간의 학살 사건이고 진정한 의미의 4.3은 아직도 역사적 이름을 받지 못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주도 가면 제주도 4.3 정명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정명은 발을 정자, 이름 명자. 그래서 제주도 4.3 정명운동 아마 혹시 제주도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구나. 지금 4.3 사건은 피해자 문제잖아요. 민간의 학살 문제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 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선거 못했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헌법을 만드는 국회니까 이 국회를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다 해서 제헌국회라 하고 이 초대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헌의원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태스크포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들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 아니에요. 요때만 2년입니다. 임기가. 그래야 1950년에 선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1차 개헌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2년 임기의 제헌의원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뭐냐면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을 만든 것이 바로 만들어서 공포한 것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요때 국회의장은 누구였죠?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로 아십시오. 네, 이승만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7월 17일 제헌절 날 헌법이 제정 공포가 됨으로써 거기에 준해서 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정부가 조직되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아실 것이 뭐냐면 제가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해방 공간에서 좌익과 우익이라고 나눌 때 어떤 스펙트럼이 있었냐면 맨 왼쪽은 북한은 빼고 말씀드리는데 맨 왼쪽에 같으면 남로당 들어보셨죠? 즉 박헌영과 같은 남로당 그룹이 가장 좌익에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게 되면 백남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분 또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인데
이 박헌영 쪽을 너무 기계적이고 좀 너무 극자라고 본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연희 전문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백남. 나중에 월북합니다. 백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면 이제 잠깐 엷어지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여운형 선생이 있어요.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상해에 가서 조선공산당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당 선언 있지 않습니까? 망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했던 그 공산당 선언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좌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동시에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가 강해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공산당 선언을 번역은 했지만 본인 자체가 공산주의인 적은 없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다만 공산주의 사상이 상당히 맞고 옳다, 설득력 있다고 봤던 분이에요. 근데 해방 후에는 그게 더 엷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여운형 선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남과 북이 분단돼서 남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있고 남한에 미 군정이 있는데 미 군정이 사회주의 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속에서 남한에서는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거 안 된다. 남남 갈등을 없애야 되고 그 남남 갈등을 없앤다. 남쪽에 있는 좌익과 우익이라고 싸우는 것들을 서로 조정해야 되고 그걸 내가 조정하겠다. 이게 좌우 합작이잖아요.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북 협상하자.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가는 코스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분단 상황에서는. 그게 뭐다? 그거는 후세에게 맡기자고 했어요. 그 당장은 우리는 분단을 없애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정통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통 자본주의도 아니고 당시 영국의 노동당,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사회민주당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공산당 아니에요. 요즘 북구라파, 노르웨이, 스웨덴인데 그거 바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 영국의 노동당이 좀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 정도라면 자본가도 받고 사회주의자도 받지 않겠냐. 양쪽 절충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은 근로인민당인데 이분의 입장을 우리가 보통 중도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빨개로 보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해서 절충하자는데 좀 더 좌익하자. 다만 이분은 나는 그래도 사회주의가 더 좋긴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입장이면 북한도 양보하지 않겠느냐. 절충이니까. 그 북한도 양보하면 통일되면 그 다음에 진짜 어떤 체제인지는 그 다음 세대가 결정해라. 통일된 세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갔더라도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그래서 이분이 중도좌파예요. 여운형이. 그 다음에 딱 가게 되면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규식. 이분은 언더우드 목사의 양아들입니다. 어릴 때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데려가서 미국에서 양자를 키워가지고 언어의 청지면 한 6개국어 정도 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잘 보면 이 김규식 선생은 어떤 입장이냐면 중국에 오랫동안 망명했잖아요. 상해에 또 했었는데 예를 들어 학교 가자 하면 야 우리가 학교 가자 그래. 우리가 학교 가자 한다면 뭐죠? 아 참 자기도 가야지. 자기가 너도 함께 하자. 좌우 왕따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자. 이게 김규식 노선이에요. 근데 너는 누구냐니까 나 목사 아들 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본인은 우파인데 항상 좌파하고 손잡고 다녔어요. 얘들 버리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그렇지만 김규식을 누구도 빨갱이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더 언더도 목사 아드니까. 그래서 이분이 중도 우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절 문제나 대한민국의 정치성을 이해하려면 아주 이 스펙트럼을 이해하시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민주당이 고맙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못 믿겠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헷갈리고 그 무지개 같잖아요. 그 이유가 이 최초의 대한민국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역사적 뿌리가.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안재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재홍이라는 분은 조선일보 사장 하던 분이에요. 조선일보가 한참 신간회라는 운동할 때 그 신간을 주도했던 일제강점기에 감옥을 7번 가서 9년인가 11년인가 감옥에 있었어요. 국내 민족주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이 사람은 좌익이 아닙니다. 근데 안재홍이란 분이 이제 감옥에 가고 조선일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조선일보를 돈 주고 산 사람이 방응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32년에 방응모가 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사장은 못 되고 자기가, 왜냐하면 광산하던 사람이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 사장, 언론사 사장 한다면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만큼 신문의 권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조만식 씨를 앞에 앉혔다가 1년 동안 앉혔다 나중에 자르고 자식이 사장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점점 조선일보는 친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흑역사는 바로 전성기는 안재홍 때가 최고입니다. 민족주의였어요. 그러다가 방응모 때가 들어오면서 쭉쭉쭉 하락하게 된다. 친일로 가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된 안재홍이라는 분은 어떤 입장이냐. 안재홍은 사회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미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 안재홍이라는 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딱 하나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독립운동 하려면 좌우를 가리고 분열되면 일본을 못 이긴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공산주의자냐 민족주의자를 따지지 말고 일체 단결해야 된다. 대동단결론자예요. 근데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공산주의자 니들은 뭐가 문제냐면 끊임없이 계급투쟁을 얘기한다. 그래서 민족이 단결했는데 민족을 자꾸 계급으로 쪼갰지 않느냐. 파업 일으키면서. 그러니 니들 계급투쟁하지 말라. 이해가십니까? 그 민족을 분열시키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러나서 자본가 김성수 같은 사람들한테 뭐냐. 니들도 너무 심하지 않냐. 늘 우리가 잘 알지만 일본 자본가만 조선인 노동자 괴롭힌 거 아니에요. 경성방지 이런 데도 장시간 재임금 중노동이에요. 일제 때. 니들도 너무 뽑아먹고 착취하더라. 이해가십니까? 그럼 니들도 좀 착취하지만 니들이 자꾸 착취하니까 공산주의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니들도 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 들어봤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은 귀족들을 쳤잖아요. 왕정을 타도했단 말이에요. 루이 16세를 죽여버렸잖아요. 단두대로 확.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는 획득했다. 자유는. 근데 뭘 획득하지 못했다? 평등을 획득하지 못했다. 평등.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데 프랑스 혁명 하지만 보면 프랑스 혁명이 된 다음에 국민공회라는 의회가 들어서서 투표를 하는데 선거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이라면 내가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죠? 선거권은 뭐예요? 집을 가진 자만 선거권이 있었어요. 뭐죠? 재산권이 인격인 시대예요. 여전히. 옛날에는 신분이 인격이자 귀족이냐 아니냐. 근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나온 것은 재산이 있냐 없냐. 이걸 어렵게 말하면 property right. 재산권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문제가 커지니까 프랑스 혁명은 100년 동안 가잖아요. 100년 동안. 언제? 1789년부터 시작해서 79년부터 시작해서 1871년인가 72년 파리 꼬문까지 가잖아요. 파리 꼬문은 뭐예요? 재산 없는 놈도 인간답게 살자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걸 누가 싸그리 뭉개요? 나폴레옹 3세가 다 뭉개는 겁니다. 예. 제 말한 핵심은 이 안중이라는 분은 프랑스 혁명은 자유는 줬지만 뭘 못 줬다? 경제적 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917년에 일어났던 소비에트 혁명, 레닌이 일으켰던 공산주의 혁명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건 뭐냐? 만국의 노동에 다 평등하게 만들었잖아요. 평등은 줬는데 뭐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일당 독재하더라. 자유는 없더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냐? 프랑스 혁명은 자유는 줬는데 평등을 못 주고, 그것 때문에 뭐냐면 평등도 달라 일어났던 러시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은 평등은 줬는데 자유를 안 주더라. 즉 서양의 혁명은 다 불구더라.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서양 따라가지 말고 내 밑으로 알아. 나는 뭐냐? 이런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다. 둘 다 양보해. 이해가십니까? 이게 안중성의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으려면 사회주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뭐죠? 유은영 선생이라든지 김규식 선생하고 말이 통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그룹, 즉 중도 좌파인 여운형, 근데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안재용, 이 두 사람은, 두 분은 중도 우파잖아요. 이 세 그룹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당시엔 중간파라고 불렀다.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중간파. 뭐 중도파란 말 안 쓰고 당시 중간파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익과 우익 사이에 있는 중간파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엔 조소앙 선생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요즘은 다 김구 선생밖에 모르잖아요. 김구 선생은 정치적 지도자죠.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실제 임시정부에서 수많은 헌법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개정도 되고. 이 임시정부의 모든 헌법을 손질하고 건국 강령까지 만들었던 분은 조소앙입니다. 이분이 만든 정당이 한국독립당이에요. 이 조소앙 선생은 뭐냐?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당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나는 공산주의 안 받아. 그래서 뭐냐? 대신 내가 공산주의 비슷한 걸 만들어줄게.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다 형제들 다 골고루 착하게 똑같이 살라고 했지 않냐? 그 외국에서 왜 쳤냐? 우리는 공산주의로 안 가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 전통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게 골고루 살기 운동을 했었다. 옛날부터. 그래서 세 가지가 골고루 해야 된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삼균주의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조소앙 선생은 공산주의 사상은 배격했지만 자기가 내세운 삼균주의야말로 뭐냐? 민족과 계급을 다 분열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쪽을 우리는 뭐냐? 정통 임정파라고 그래요. 임시정부파. 근데 이쪽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김구예요. 김구 주석. 김구는 어떠냐? 공산주의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반공주의자예요. 예. 그런데 뭐죠? 독립운동 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고 굉장히 민족 자주론자예요. 미국도 싫고 소련도 싫다잖아요. 김구 선생은.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는 임시정부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가 미 군정 장관이 야, 네가 뭔데? 임시정부, 임마, 너 일개 단체야 하고 너 여기서 정부 흉내 내지만 너는 일개 시민단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김구가 열받아서 뭐합니까? 파업을 지시합니다. 파업. 임시정부 포고령으로 해방 이후에 하지하고 맞짱을 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군정의 말을 듣지 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파업했는데 진짜 파업을 많이 해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하지가 열받아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김구가 내 피로 당신의 카피들을 붉게 물들여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강골해요. 그러니까 반외세 자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주의도 싫고 미국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독립운동은 확실히 했던 분이죠. 그 옆에 가면 뭐냐? 한편이라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이승만이 됩니다. 이승만. 이승만이라는 분은 특이해요. 이 분은 정당이 없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게 이승만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승만은 정당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순대다.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 밑으로 집합.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주주 집합해라. 근데 얘를 그렇게 했는데 독립촉성이라는 독립촉성을 다르게 우리가 쓰기는 독립촉성에 쓰지만 읽기는 분단촉성이에요. 독촉이라고 그러죠. 독촉이라는 그 운동단체예요. 그냥 정당이 아니고. 원래 김구하고 이승만이 같이 조직했는데 나중에 김구가 빠져나가면서 이승만이 먹어버려요. 독립촉성에. 독립을 빨리 한다는데 독립이 뭐냐? 분단된 상태로 독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승만의 대중적 지지기반인데 정당은 아니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네. 일종의 뭐라고 요즘은 투쟁위원회 조직이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양반은 희한하게 본능적으로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근데 이승만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승만도 독립운동 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십니까? 늘 돈 문제나 이런 게 있죠. 여자 문제, 복잡한 게 막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분열 문제, 그 다음에 탄핵당하잖아요. 그렇겠지? 이승만 자체는 미국에 있는데 친일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한 지도자는 명확히 맞습니다. 근데 뭐죠? 그 독립운동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보낼 돈을 자기가 다 빼돌리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 항상 그 소송 붙고 돈 문제로 하와이 그 피땀 흘린 돈 문제 가지고 하여튼 복잡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승만이가 이렇게 해서 반공주의 독립운동을 했으면 그보다 더 오른쪽은 뭐냐? 친일파들이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맨 오른쪽은 누구냐? 한국민주당. 우리가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민당인데 이 한민당의 당수는 김성수가 아니에요. 한민당은 정확하게 하면 동아일보가 만든 정당이에요. 동아일보. 그럼 그 동아일보 사장은 누구죠? 동아일보는 경성방지라는 공장도 있었잖아요. 돈과 언론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학금 많이 줬죠. 일제시대 때 장학생. 그러니까 김성수는 자기가 한민당 당수하려고 하니까 일제 때 너무 친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간판을 송진우로 내세워요. 송진우. 송진우는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친일을 약간의 흠결사항은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라면 친일로 말할 수 없다. 이해가시죠? 그 사람의 정치적 지위로 보자면 송진우는. 이 사람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고 민족주의자예요. 그 강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진우를 내세운 거예요. 근데 송진우는 나중에 총 맞아 죽죠. 해방후 최초의 암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수가 그 다음 타자 넣은 것이 장덕수예요. 1년 뒤에. 장덕수는 친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김성수가 가만히 있으면 이 김성수의 왼쪽 팔이 송진우야. 이 저항을 상징해. 저항. 근데 오른쪽은 장덕수예요. 친일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 김성수는 왼팔과 오른팔 다 가지고 각자 카드 이해가셨죠?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본인은 친일을 많이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송진우 카드인데 송진우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장덕수가 이해받아요. 근데 장덕수도 죽게 되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들어가요. 48년 이전에. 근데 이 김성수가 들어갈 때부터 뭐냐? 한민당은 완전한 친일파 정당이 됐다. 그 앞에는 한민당은 지주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방에.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간판들을 다 친일파로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중에 몇몇은 임시정부도 싫고 공산도 싫어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점차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서는 지방에 있던 수많은 친일파, 지주 자본가로서 유력자로서 친일파들이 전부 다 쫙 결집이 돼서 당시에는 누구도 한국민주당은 친일파 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밀히 극우 같으면 김구, 이승만, 그 다음에 한민당 하시지만 저는 김구 선생은 극우로 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좀 깊게 봐야 된다. 지금 한국의 뉴라이트가 지금 김구 선생을 극우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테러리스트 이러면서 이해가십니까? 여기 김구 테러리스트 이런 책 냈잖아요. 막 그래서 김구 아주 마구잡이로 사람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책도 나오고 있어요. 김구를 죽여야 이승만이 살거든. 이해가십니까? 뉴라이트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김구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김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봐요. 근데 어찌됐건,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 김구와 이승만과 한민당의 우익임에는 틀림없지만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승만과 이렇게 보면 김구를 어떻게 먼저 하냐? 김구는 분단이 될 바에는 공산주의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는 내가 공산당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게 분단이 된다고 하면 그 민족 분단이잖아요. 분단이 될 바에는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남북 협상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냐? 반공보다 민족이 우위에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뭐냐?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을 바에는 분단이 더 낫다. 이해갑니까? 반공이 민족보다 우위했다. 이렇게 판별하실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야지 김구라는 부분은 이 분단, 이 조국에서 김구의 가치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런 정치식을 좀 이해하셔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개헌만 이야기하면 전부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아하, 해방 공간에서는 남로당이 있었고 남로당 다음에 백남원이 있는데 남로당은 거의 이제 정통 코스로 공산주의로 가자고 한다면 남로당, 신민당, 백남은 그렇게 안 돼. 우리 식민지도 있고 분단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데 좀 돌아가야 돼. 가긴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운형 선생 같으면 야, 지금 분단 상황에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돼. 되지도 않아. 차라리 뭐냐, 남쪽의 좌우 갈등이 없으려면 사회민주주의 정도 절충을 해야 돼. 그렇지만 언젠가 사회주의로 갈 거야, 이것도. 그러나 지금은 좌우 합작을 해야 돼. 이게 여운형이에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남로당으로부터도 좀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같이 있었던 김규식 선생, 여운형 자네가 맞네. 그 다음에 안재홍, 여운형 자네가 조금만 더 오른쪽 와주지. 그래서 안재홍은 뭐냐, 그립다고도 야속한 사람 여운형, 그렇게 얘기해요. 안재홍은 여운형을 좋아하는데 네가 조금만 더 오른쪽 와줬으면 내가 힘 좀 더 받았을 텐데,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들이 중간파예요. 이들이 훗날 반 이승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가 있었죠. 한독당이 있어요. 조소왕. 그 다음에 김구 있어요. 그러니까 조소왕, 김구 같은 경우에는 반공은 반공이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분단될 바에는 공산주의하고도 대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반공보다 민족이 우위였었다. 근데 이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들은 공산주의와 손잡거나 대화할 바엔 차라리 분단이 낫다. 얘가죠. 예. 그래서 이승만과 친일 세력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구도 속에서 5월 10일 총선거 할 때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만 출마했다? 김구까지는 출마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이에요. 즉 제1공화국이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의 출마자는 이승만을 지지하던 독립촉성회, 독촉계, 그 다음에 한민당, 그 다음에 뭐죠, 무소속인데 당선되자마자 한민당으로 간 놈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많죠. 요즘도 지금 출마했다가 무소속 출마했다가 가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돼 있다면 지청천 장군이 만들었던 대한청년단, 그 다음에 이범석이 만들었던 민족청년단, 족청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 지청천과 이범석은 광복군 출신이죠. 이건 제가 방송을 좀 돌리기 좀 그런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독립군은 독립군이지만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군인 출신은 뭐죠? 무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해갑니까? 지청정 장군이 만들었던 대동청년단은 반탁 운동할 때 청년 폭력 깡패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익 행동단체다. 좋게 얘기하면. 방송에서 잘 말을 못하겠는데, 족청 아저씨 알잖아요. 민족청년단. 나이 드시면 알까? 이승만, 이범수. 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임시정부에서도 뭐냐, 군부, 광복군 세력의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이해가십니까? 이 총선에. 그러니까 이범석과 지청전. 그러면 정확히 임시정부의 지도자인 조수왕이나 김구까지 참석했다. 그럼 뭐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첫 해인 남한 단독 총선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좌익들 뿐이었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들 때 좌우 갈등이 아니에요. 분단이냐 아니냐가 갈등이었지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 그 다음에 임시정부 개통이 다 빠졌잖아요. 그 남은 건 누구다? 아까 말했지만 이승만 세력과 친일파 한민당 세력과 결국은 그 밑에서 행동대 조직을 했던 이범석 지청전의 청년운동 조직들, 얘들이 간 게 제1공화국이에요. 예. 하여튼 뭐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는 되셨죠? 어렵진 않죠? 아하, 그러니까 그래야 뭐죠? 혹시 기억나지? 전에 이인호라는 사람이 KBS 이사장인가 사장 될 때 왜 최고합회 김구 안 넣었냐 했잖아요. 우리가 심사임당 넣었잖아요. 5만 원짜리에.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심사임당은 여성 해방하고도 관계없어요. 중세시대의 현모 양세잖아요. 그 당시 1등이 김구 선생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고 합회는 뭘 하면 좋을까? 1등이 김구가 나왔는데 그걸 MB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명박이 안 받아들이고 누구랬어요? 이승만을 하려더니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그래서 언젠가 이승만은 10만원짜리로 10만원권을 만들면 그때 넣자. 그러나 지금 김구는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넣은 사람이 신사임당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아니, 이미 율곡이 합의에 있잖아요. 근데 심사인대 왜 이랬어요? 심사인대가 여성해방운동 했습니까? 왜 넣었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뉴라이트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의힘 같은 놈들이 갖는 정신적 마인드를 알아요. 신사임당은 자기 아들이 율곡이가 9번 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구두장원고가 아닙니까? 9번 과거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 수석한 사람이에요. 강남 아줌마들 욕망책이죠. 이게 이해갑니까? 심사인데 여성해방운동 한 거 없잖아요. 그 아들이 합해 있는데 왜 또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 사람들이 늘 사람하고 훨씬 많이 더 신사인대 넣었던데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런 엄마가 있으면 서울대학교도 합격시킬 텐데 이해가십니까? 고시도 붙이고 행시도 붙이고 사시도 다 붙입시다. 그런 모범이지. 나머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죠. 하여튼 뭐 이야기 빗나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심사인대에 들어갈 때 국회에서 이인호라는 서울대 서양사 교수인데 한테 물었어요. 왜 김구 선생을 최고합에 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에 하등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한 게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를 처단하겠다는 게 뉴라이트는 사실상 지우겠다 역사에서. 그리고 그게 건국주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건국주의라는 말은 뭐냐? 여기 바로 50 총선거 때까지 반탁운동하고 대한민국 공개에 참여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이승만과 한민당 친일파 세력 요들을 건국 지도자로 만들자는 게 건국절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총수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50년 5월이 됐어요. 50년 5월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헌의회는 2년 만에 한다 그랬죠. 재헌의회 하나여서는 임기가 2년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승만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제일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48년 9월 달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이 49년 9월 달에 이승만이 해체시켜버렸어요. 여기에 친일파 청산하겠다는 거 안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를 겪은 지 1년,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컸겠어요. 근데 그걸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이승만이. 그것도 일제시대 친일했던 경찰들 동원해서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해버린 거예요. 서울에 있었던 그 지금의 그 명동 국민은행 본점 지하에 있었던 반민특위 지하나 그 건물에 있었던 반민특위를 습격했잖아요. 친일 경찰 출신들이. 해서 다 체포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반민특위 의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어요. 그런 속에서 선거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앞에 긴 이야기는 어차피 너무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50년 5월 하순, 그러니까 중순 선거에서 이승만 표가 확 줄었다. 독초계표가 지었다. 다른 말은 여소야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첫째로 이승만 세력이 확 줄고 한민당 세력이 좀 늘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 김구, 그 다음에 조소왕, 안지홍 이런 분들이 우리가 국회의원 안 되니까 나라가 개판이더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2대 국회는 다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최대 득표자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김구 선생은 총 맞아 돌아가셨지만 49년에 총 맞아 돌아갔지만 조소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지홍, 김규식 다 국회의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봐도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니까 엄청나게 득표를 해서 들어가니까 중간파가 또 대량 들었다. 그러니까 2대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소야대고 그 다음 또 어떻다? 이승만의 표는 줄어들었지만 한민당이 좀 늘었지만 여기에 무소속으로 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들어오셨다. 왜?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승만과 맞짱 뜰만한 경력직 소유자들이란 거예요. 이분들은 위상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가 여소야대인데 그 당시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대 선거가. 근데 중요한데 이승만이가 2대 총선을 해봤더니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야당이 더 많으니까. 이때 돌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1차 개헌이다. 이걸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 6.25 때 부산에서 일으킨 개헌 소동인데 이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때 개헌의 내용이 헌법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고쳤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54년이에요. 이 54년 우리 야인시대라든지 장군아 있는데 야인시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쉽게 말하자면 4.4 5.입 개헌. 요거는 직선제를 만든 것인데, 54년도는 뭐냐면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초대 대통령은 2차 중인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중인까지. 그러니까 뭐냐, 3선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도 알겠지만 쉽게 반올림 해가지고 수학처럼 해서 4.4 5.입이라는 개헌이에요. 나이 드신 분 대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승만 때 했어요. 그때 요 1차가 계엄령하고 관계, 계엄령을 때려서 했다. 2차는 완전히 수학을 사기쳤다. 그 다음에 3차는 뭐냐, 4.19가 일어나니까 뭐죠? 야,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각제로 갔잖아요. 근데 혼란만 가중됐어요. 내각제를 됐는데 문제는 뭐냐? 내각제는 내각제인데 뭐가 됐다? 4.19 위에 뭘 해야 돼요? 여기서도 뭐냐면 독재 청산해야 되잖아요. 부정부패 청산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얘들이 한민당이 뿌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제1공화국의 파트너였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여당 야당 해먹은 거죠. 이게 다 배제된 채. 더 중요한 것은 요때가 되면 6.25 때 뭐냐면 이 중간파들이 다 납북됐어요. 조소왕, 김기식, 안재홍 이분들이 다 납북됐기 때문에 중간파가 없었어요. 고삐 풀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삼선 개헌 직후에 불안정한 것을 보완했던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법학적인데 정확히 이게 아니고 뭐죠? 4.19 때 부정부패하거나 부정선거나 근데 발포 명령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책임자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한 거예요. 이래놓고 일사부재라고 하니까 4.19 부상자 동지회가 국회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의사당 정감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목발 집어던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승만 정권 당시에 부정부패하거나 독재하거나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발포 명령한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4차예요. 이해가셨죠? 따라서 요 두 개는 뭐냐면 이거는 지극히 해쳐먹는 것이고 별로 4.19에 기한 바도 없는 야당이 해먹은 거고 민주당이 해먹은 거고 밑에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온 거죠. 혁명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나와서 나온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뭐냐면 소급 입법 일사부재지만 다시 재판해야 된다. 나쁜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요. 왜?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5.16 쿠데타가 박정희가 등장했죠. 박정희는 뭐예요? 내각 책임자 좋아할 이유가 없죠. 군인이 강력한 집권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군정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3년 동안 군정을 합니다. 3년 동안 군정하는 과정에서 뭐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요. 또는 활동 금지를 시켜놓고 그다음 뭐냐 개헌을 했어요. 이 개헌을 62년도에 해가지고 뭐냐 63년도에 박쥐가 출마하는 거예요. 요때 출마하니까 이건 요때 뭐냐 비상계엄하에서 합니다. 근데 군정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계엄하라는 뜻이죠. 이해가십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건운동본부도 만들고 바로 그 군정 시기에 이루어진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상계엄가 있다. 이때 대통령으로 돌아갔죠. 네. 그 다음에는 잘 알다시피 69년 저는 뭐 태어날 때가 제가 1960년에 태어났으니까 62년은 기억이 안 됩니다만 69년에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되니까 요때 뭐죠? 원래 대통령은 2번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박정희가 사정사정하죠. 그래서 나온 게 삼선개헌입니다. 이 삼선개헌도 대부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삼선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한 거예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근데 살벌한 건 이 삼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영구 집권을 위한 거잖아요. 이승만도 사실 영구 집권으로 가려고 한 거잖아요. 연임 제한 철폐하면서. 그래서 뭐냐? 박정희가 계엄령을 때려서 만든 게 유신헌법이죠. 이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게 7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알지 이때부터 우리는 먼저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죠. 우리는 이승만 덕분에 직선제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언제 그만된다? 바로 내각제는 좀 다른 거니까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유신 때 와서는 간접선 가서 대통령 뽑는 게 이때부터 87년까지 우리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뭐죠? 1980년에 광주 5.18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싶은데 명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서울의 5월달에 그죠? 엄청 서울역 앞으로 다 모였어요. 전체 학생운동. 저도 이때 참가를 했었고 했는데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밤에 비상계엄 때려요. 그러고 나서는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이 비상계엄 철폐하라 나오고 김대중 선생님을 석방하러 나오니까 공수대가 치잖아요. 이미 밤에 다 내려가 있어서 공수대가. 그래서 5.18이 합니다. 5.18을 하는 속에서 뭐죠? 바로 이 계엄 속에서 또 뭐가 일어난다? 우리가 아는 7년 단임제, 전두환이가 등장하죠. 이건 피해 개헌이죠. 완전히. 살육 속에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9차는 뭐냐? 전두환이가 7년 해먹고 나서 노태우도 또 7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두환이가 계속 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1987년에 60민주항쟁 다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올 때 구호가 뭐야?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게 구호였죠. 호헌이라는 것은 바로 이 8차 요때 전두환이 만든 헌법. 뭐 전두환이가 그대로 지키겠다는 게 호헌이잖아요. 그래서 호헌하지 마. 직선제로 가자. 그래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정책이 나왔던 거예요. 참 민망합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직선제 정치로 끝나버린 거예요. 87년에. 직선제는 민주주의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어찌됐건 그래서 87년에 다시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지만 그냥 또 달랑 넘어가기 그래가지고. 예.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좀 뽑아보니까 이 9번의 개헌 가운데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게 2차, 6차, 7차, 8차예요. 그 다음에 쿠데타 한 다음에 개헌한 경우가 뭐냐면 5차, 8차 두 번이더라.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민의를 반영한 개헌 이렇게 돼. 민의를 반영했다는 게 굳이 있다면 4.19 이후 그죠? 4.19 이후에 두 번의 헌법이 있었잖아요. 내각제 개헌하고 일세 부자리를 소급 입법 개헌 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9차는 바로 87년 60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그 한마디 뭐냐? 우리나라 개헌은 9차례 개헌 중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건 단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6차례가 전부 다 반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헌법은 민주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했다. 민주정치 해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일제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회는 계속,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회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셌어요. 우리 뭐라고 부르냐? 임시국회인데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임시어정원. 그래요. 그 상해에서 망명하고 그 다음에 중경까지 보따리 사서 보따리 돌아다니더라도 우리 자꾸 임시정부만 기억하지만 거기 임시어정원이라는 의회도 같이 있었다. 사법은 해봤자 의미가 없죠. 감옥수도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뭐 징벌제도는 있다 하더라도 사법은 없었지만 적어도 행정과 입법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개헌할 때도 이 어정원을 통해서 개헌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어요. 임시정부. 다만 그렇지만 어떻다? 주권과 영토가 없었잖아요. 국민이 없고 망명정부다 보니까 그걸 실현할 수 없었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국내는 조선 총독부가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훈련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 말보다 밑에 말이죠. 대부분의 개헌은 이게 중요해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이 개헌이 독재자들이 그의 정권을 연장하고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다고 고친 것은 헌떡은 갈수록 부실해졌다 이거예요.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내놨지만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7년이면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아파트도 30년이면 무너져요. 부실공사하면.
근데 이 부실한 법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자, 이게 이 부산 정치 파동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근데 이게 이렇게 PPT가 이게 사양이 안 맞아서 그런지. 이건 아까 다, 간단하게 했었죠. 자,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8년 재헌의회가 출발해서 7월 10일 헌법 제정, 재헌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했던 내용이에요.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인데 대통령 중심제의 부분적 어원대각적인 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그 디테일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1950년 총선에서 무소속과 야당할 때, 이때 무소속과 야당이 약진할 때 이 무소속 가운데는 뭐냐면 상당 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뭐냐, 6.25가, 한 달 만에 6.25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다 납북돼 버렸어요. 왜냐면 조소왕, 그 다음에 김규식, 그 안용 같은 분들은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이 정보를 몰랐어요. 이승만이가 도망간 걸 몰랐던 거야. 이해갑니까? 한강 너무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승만은. 그 대전 거쳐서 일선 대구까지 갔다 그래. 각하 넘어 내려가셨으면 돼서 응 그래 하고 다시 대구에서 대전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기치게 자기는 서울에 있는 것처럼 사기쳤잖아요. 그 말 믿고 있다가 다 잡혀간 거예요. 납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당 찌끄라기들이 야당 행사한 거예요. 진짜 조수환, 김규식, 안정 같은 분들은 다 납북되는 바람에 그 한민당의 찌끄락지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인 것처럼 하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50년 총선에서 무소속 야당이 약진했지만 아까 독립운동가 세력은 6.25 때 다 납북됨으로써 어중간한 야당과 어중간한 무소속들만 남았다. 예. 여기 그 아까에서 무소속 주제는 남북 협상 세력이 많았는데 6.25 때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승만이 인기가 없었던 건 특히 반민특위가 문제다. 예. 항상 보면 뭐냐면 전쟁은 항상 독재자들한테 도움을 줘요. 이스라엘에서 네탄야후가 그렇죠? 그게 원래 탄핵됐잖아요. 탄핵인데 전쟁, 그러니까 얘는 탄핵을 안 당하려면 계속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잖아요.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이승만도 이게 뭐냐면 이들은 자기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국가안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뭐 어떤 사고를 쳤냐면 6.25 발발에 대해서 야권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납북됨으로써 이승만에게 저항할 만한 대형 카드는 좀 사라졌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 사건 아시죠? 요즘 6.25가 나니까 군인이 부족하잖아요, 전쟁 때.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 군대를 편성했어요. 국민방위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을 해가지고 각 부대로 보냈는데 그러면 집결해서 극추운 겨울날 기차를 타거나 뭐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해서 훈련소로 가야 되잖아요. 각각의 배치받은 훈련소 가야 되면 옷, 식량이 필요하죠. 옷과 식량. 근데 이걸 뭐냐면 이 국민방위군 사령부 놈들이 다 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연맹만 아시면 안 돼요. 이승만 때 보도혁명은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죽인 거지만 국민방위군 사건은 거기 있는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건부터 해서 군부 내부에 부정한 놈들, 특히 여기는 그 친일파 군인들이 많았어요. 이놈들이 다 해먹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 되는데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뚜껑도 제대로 없고 무게차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냐, 다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아시죠? 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 국군 11사단이 지리산 일대에 빨치산들 있잖아요. 빨치산들 소탕한다고 쭉 갔어요. 갔는데 빨치산은 민간인하고 긴밀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이 거창과 산청 일대에 있는 수많은 산간부락들에 있는 주민들을 그냥 11사단 애들이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만 죽였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옳지는 않다 하더라.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엄청 죽인 거예요. 이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참고로 지금은 양민 학살이라는 말 안 쓰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이렇게 합니다. 양민이 아니면 죽여도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양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민간인 학살. 안 착하면 죽여도 된다가 돼요. 양민 학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어린이가 거창군에 민간인이 719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14명이 어린이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라면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국회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냐면 야당에서 이런 수가 있느냐 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같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이 거창 신원리 마을 쪽으로 쫙 가는데 이걸 알았던 이 14사단, 11사단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공비복을 입어요. 입고 산에 매복해서 총으로 다 갈겨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오다가 공비들이 나타났다 해서 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근데 거창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승만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졌다. 자, 이게 또 복잡한데 이게 좀 아셔야 돼요. 자, 이러니까 이승만은 뭐냐. 이승만이가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 좋은 데다 쓰지 않은 거잖아요. 예. 이승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독재자가 되면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승만이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간접선거라서 국회에서 뽑아야 된다. 국회를 보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나를 따르는 놈은 적고 야당은 많다. 다행히 야당은 쪽수는 많지만 잔챙이지 나만한 큰 놈은 없더라. 왜? 다 6.25 때 납북됐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의 맞설 만한 지도자는 없지만 어쨌든 이놈들이 국회에서 단결해가지고 아무나 내세우고 어쨌든 나를 반대할 건 100%라잖아요. 근데 나를 지지하는 이놈들도 믿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정당이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여소야들을 뒤집어야 된다. 근데 여소야들을 뒤집으려면 뭐냐? 나를 믿고 지지할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지할 그룹을 만들려면 나도 이젠 정당을 가져야 되겠다. 이해갑니까? 그 정당은 뭐냐? 나만을 믿고 따르는 이승만 정당을 하겠다. 1인 숭배 정당. 그게 자유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당의 당원 가입 조항이 이승만에 대한 충성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당이 이승만의 사당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당. 자, 그럼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직선제로 가야 되겠다. 직선제. 국회에서 안 되니까. 당장에 국회의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헌법을 고쳐가지고 직선제로 가게 되면 판이 달라지잖아요. 판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국민선거로 가자. 직선제로 가자.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행동을 해서 먼저 그럼 이게 이 국회의원 내에서는 뭐냐면 야당은 할 수 없지만 나를 다른 애들 가지고서 자유당을 조직해라고 꼬달때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유당 창당 세력을 원내 자유당. 국회의원도 원내 대표란 말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야 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자유당 창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보면 대중들이 나중에 직선제하게 되면 지지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노동자 농민들은 누가 조직해라? 조봉암 자네가 하게. 조봉암. 들어보셨죠? 조봉암은 옛날 공산당 출신이잖아요. 화요파. 박헌영의 선배예요. 근데 전향을 한 거야. 그래서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 시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네가 바깥에서 뭘 조직해라? 노동자 농민을 조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이승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승만이 독재자잖아요. 근데 조봉암은 뭐냐? 오케이 만들어 줄게요 합니다. 왜? 조봉암은 동상이몽이었어요. 이승만은 조봉암이가 노동자 농민한테 인기가 좋아. 공산주의 출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아. 농지개혁은 쉽게 말하면 지주의 땅을 뺏어다가 소작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물론 유상 돈을 주고 받는 거지만 아주 싸게 했단 말이에요. 장기 저리로. 그러니까 조봉암 인기가 높았어요. 노동자 농민한테. 한때 빨갱이였다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노동자 농민한테 땅을 줬으니까. 특히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승만은 저놈이 있으면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잖아요. 국민투표할 때 조봉암 네가 조직만 해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조봉암은 뭐냐? 오케이. 이승만이 드디어 나를 빨갱이라고 안 보내? 그 뭐냐? 나는 이게 나는 내 조직을 가져야 되겠다. 이해갑니까? 나는 내가 꿈꾸는 정치학에서 내가 노동자 농민을 조직해야 되겠다. 이 두 개가 동상이몽이죠.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일어나고 또 기타 또 다 이승만은 여러 사람한테 이제 시켜요. 바깥에서. 근데 그중 가장 컸던 게 노동자 농민인데 이건 누가 한다? 조봉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노동자 농민은 어떻게 된다? 조봉암이 훗날 조직하는 진보당 아시죠? 그 진보당의 대중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적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야 조봉암도 이승만한테 협조했는데 나쁜 놈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는 게 동상이몽이었다. 이승만 나름대로 투표하게 되면 노동자 농민의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조직할 수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조직 전문가인 조봉암을 시킨 거예요. 농림부 장관 출신이니까. 농지개혁도 시켜주면서 딱 인심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김성수는 농지개혁 하니까 열받고 그 사표 내니 많이 읽고 있어 국무총리를. 근데 조봉암은 그래 지금은 너를 위해서 하는 척하지만 사실 나는 내 조직 만드는 거야. 이게 조봉암의 속셈이었어요.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그게 원의 자유당. 그래서 이중 조직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뭐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해서 원외와 원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원내에서도 복잡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굴 쳐내냐면 장면 장택상을 쳐내요. 가지치기하고 여기서도 결국 조봉암은 쳐내요. 이렇게 쳐내고 나서 쫙 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통폐합해.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자유당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친위정당 자유당을 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자, 이럴 때 뭐냐면, 우리 시대는, 시간이 많이 가네. 빨리빨리 했네. 하여튼 이제 1차 개헌만 하더라도 지금 개헌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정당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예. 자, 이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장 쥐고 싶었던 라이벌이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이. 가장 죽이려고 했던, 탄압했던 정치인이 누굽니까? 뭐 생각해, 우리가 이재명이잖아요. 아닌가? 이건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 보다.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수사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당에도 강성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강성.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해야 된다고 나서고 이승만 욕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자유당 비판하는 사람이 서민호예요. 나름대로 일제 때 독립운동도 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서민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민호라는 사람이 특히 또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또 아주 분노한 거죠. 이 서민호 사건이, 서민호는 이재명급은 아니지만 요즘 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저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 이게 이해를 해서 정청래 스타일이다. 막 돌진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승만이 볼 때 눈에까지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근데 이 서민호라는 사람이 전라도 순천에 갔어요. 그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먹으면 요리집에 갔어요. 요정집이나. 그래서 우리 요정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옆에는 뭐죠? 한복 입은 아가씨들 나오잖아요. 이상한 짓을 해석해라. 의뢰 옆에는 아가씨들이 한복 입고 접대하고 이래요. 그런 접대하는 집이 바로 순천의 평화관이라는 것이었어요. 여기 갔는데, 여기 순천 평화관에 갔는데, 여기에 뭐냐면 군의관, 소인가 대인가가 갑자기 해서 자기 애인 내놓으러 가는 게 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으니까 서민호 쪽에서 왜 이렇게 떠들어 하니까 하다 서민호 비서관하고 내 섹시 찾으러 왔어. 쉽게 말하면 술집에서 일하는 내 애인 찾으러 왔어. 이렇게 하던 이 군인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군의관이 이때는 전쟁 중이잖아요. 전시하니까 총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쏘니까 서민호 의원이 호신용을 가지고 다니는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총 맞아 죽어요. 이게 이른바 서민호 사건이에요. 엄밀히 한 정당방위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총을 꺼내서 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승만 이걸 듣고 나서 살인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계엄령 하잖아요. 전쟁 시기고. 군법회의에 회부해라. 군법회의하게 되면 뭐죠? 이거는 거의 고법이잖아요. 그냥 거의 단심에 가깝단 말이에요. 사실상 결정되거든요. 그 사형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순천평화 사건을 통해서 일단 예봉을 꺾어 놓는다. 서민호 같은 맹장을 꺾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 기억나시죠?
면도칼이라고 사기친 거. 면도칼 아니에요. 그 대검이에요. 전문가 칼이에요. 이재명 작년 부산에서 목 찔렸잖아요. 그 칼은 이만한 입맛 살상용 칼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이 있더랍니다. 계엄령. 자, 이 계엄령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계엄령 하에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적 드라마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러요. 이거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갑자기 부산 금정산이라고 해서 부산의 금정산 일대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하면서 하면서 위수령을 때려요. 위수령은 계엄령보다 좀 더 쉽게 때릴 수가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그것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다음에 계엄령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부산 일대와 제리산 쪽으로 연결되는 그 범부산 권역에 계엄령을 때립니다. 계엄령을 때리게 됐어요. 그 계엄령이 때리면 어때요? 계엄군이 출동하겠죠? 그 계엄사령관이 해야 되잖아요. 이 계엄사령관이 누구냐면 이종찬을 임명해서 이승만이. 이종찬은 친일파 귀족 집안의 자제예요. 이종찬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죠? 일제 때 자기를 받았어요. 귀족 자기를. 친일파죠. 예, 그러면서 그다음 일본군 장교, 일본 육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일본군 장교를 했고. 그래서 친일이명 사진에 수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어찌됐건 그 사실을 부끄러워는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 자체를 당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이종찬이 이 계엄령에 군대를 출동시키라니까 나는 안 할래 하고 나자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국회 의사당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종찬이 나자빠지니까 이승만이 당황했잖아요. 저놈 못 믿겠네. 저놈 계속 임명했다간 저놈이 군대 끌고 가서 자기를 체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임명하냐면 잊지 말아야 될 원용덕이라는 놈이에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한 8시 10분까지 해도 되나요? 예. 예. 내가 앞에 이야기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예. 이 원용덕은 뭐냐면 일제 때 만주국 장교로서 최고위층으로 중령까지 올라가서 만주국 중자예요. 근데 뭐냐? 군의관입니다. 전투병과가 아니고 군의관 중령이에요. 그렇지만 고위직이죠. 근데 이놈이 뭐냐면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갔다 탈출해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뭐냐? 반민특위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질 때 뭐냐면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이 아닌 부분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군, 또 하나가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원영덕이가 군의관으로서 이제 나와서 민간으로 나와서 의사합치도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헌병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군에서도 헌병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일파 청산할 때 군인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육군 소위를, 조선인 출신 육군 소위를.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사를 마치고 육군 소위에 단 사람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1년에 0.8명밖에 없어요. 조선인은. 한 명이 안 돼요. 도지사보다 적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만주국 장교를 합치면 1년에 4.3명이에요. 4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신 뭐냐, 그러니까 군인한테는 적기심이 없는 게 다 전쟁터 나가서 죽어서 오잖아요. 나중에. 내 아들은 사병을 못 했지만 큰아들은 일본군 장교로 갔다더라. 우리 보지도 지금 아이고 어쩌다 젊은 애가 전쟁 가서 죽고 오고 나니까 적기심이 없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지만 순사는 다르지.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나쁜 짓 하잖아요. 말단 순사 놈들은. 그러니까 순사, 보조원, 순사 이건 적이야. 근데 군인은 그냥 다 같이 전쟁의 피해자를 느낄 수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게다가 지금 빨치산 토벌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무력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원영덕에는 군대에서도 제일 끝발 좋은 게 헌병이잖아요. 그래서 헌병 부사령관 하다가 헌병 사령관까지 됐어요. 처음에 헌병 부사령관 했는데 나중에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원영덕이 네가 하라니까 예, 그럼 각하 제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영덕이가 뭐냐, 딱 부산 정치 파동이 나니까 계엄령을 딱 때리게 되니까 바로 어떻게, 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근하게 부산의 임시국회로 하면,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통근버스를 타고 왔단 말이야. 통근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헌병대가 쫙 와. 그러더니 다들 내려 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끌고 갔다? 헌병대로 다 끌고 가요. 헌병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졸지에 헌병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집단으로. 통근 버스째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이. 예. 자,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딱 50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강제 연행됐는데 이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 뭐가 있을 거예요? 이 속에 빨갱이 있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으킨 게 국제공산당 사건이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설명하면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조작 사건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10명의 국회의원을 너 빨갱이고 인도 뉴델리 가서 만났지 않냐 북한 놈들 너 간첩질이야 딱 해서 딱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말 안 들으면 이걸 확대해가지고 국회의원 야당 다 잡아들이겠다 간첩죄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공산당 관련됐다 힘으로 10명 국회의원 구속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재빠르게 오죠. 이거 안 되게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 빨갱이가 이미 차지했다. 국회 해산시키겠다고 이제 협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 있죠. 아스팔트. 부산에 아스팔트가 등장한 거예요. 이 아스팔트 이름을 따뻘대. 나이 아주 드시면 들어봐요. 따뻘대 하면 유명해요. 족청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범석 장군이 동원한 살벌한 깡패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정치 깡패들이죠. 정치 깡패 나와서 뭐죠? 벽돌을 들고 다녔어요. 몽둥이로. 나는 부산에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따뻘대 이야기합니다. 따뻘대. 우리 아버지 직접 겪었잖아요. 31년생이니까. 청년이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6.25 이후에 CID 방첩돼 있었는데 다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뭐죠? 이 백골단 따뻘대 유명해요. 이 배후에는 이범석이가 또 족청 친구들을 많이 동원했다 그래요. 이들에 대해서 뭐냐면 벽돌 들고 몽둥이 들고 나오면서 빨갱이 때려잡자. 그 다음에 뭐죠?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에 항의한다니까 거기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겠다 하면서 난동을 펴요. 국제구락부라는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승만을 타도하자니까 그게 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산 지역 일대가 공포를 몰아넣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거기에 서부 법원 난동은 아주 애교다. 여기에 비하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국회의원 10명은 간첩으로 인질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당들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시켰다고 하고 국회 바깥에는 깡패들이 감옥 두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개헌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집 찾아 다 때려 죽이겠다니까 국회의원들이 숨어 다녔어요. 맞아 죽을까봐.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래도 내 말 안 들려 하면서 이승만이가 제시하는 거예요. 계엄령 하에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냐면 국회가 소집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약간의 떡은 줬지만 그 별로 의미가 없고 핵심은 뭐죠? 직선제로 고치자는 겁니다. 직선제로. 그래서 뭐냐면 국회에서 내고 정부한 절충했다 해서 양쪽에서 국회에서도 개헌안 내고 이승만 정부도 개헌안 냈다는데 그래서 몇 개를 뽑았다는 거예요. 몇 개 뽑아서 만들었던 개헌안이라서 발췌 개헌이에요. 뽑을 발자 그다음 가다듬어서 걸러냈다 할 최자 발췌 개헌. 근데 해봤자 핵심이 뭐냐? 하는데 이 국회 바깥에 군인과 경찰이 포위를 했어요. 계엄령 하니까. 포위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끌고 나와요. 국회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막 암살 시도하고 집 찾으러 다니고 하는 속에서 끌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길이 포기합니다. 안 한 사람은 다 드러나죠. 사진 찍으면. 그 어떻게 나중에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임시국회의사당 주변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전부 다 길이 포결로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승만이 가서 이제 얼음장 뜬다, 국회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이 발췌기에는 일사부지 공고기관 위반, 군경동원이 이런 건 다 별거 아니고 핵심은 뭐죠? 제일 중요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원래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간첩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노상원 수첩보면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거 말고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대량의 야당, 그 다음에 뭐죠? 제야 인사들을 간첩죄로 몰아서 감옥에 넣었을 것이고, 그래서 일본 추행하고, 이런 극단적 공포 속에서 뭐냐면, 우익테러단 진수에서 개헌하겠다. 그 전쟁이, 북한에다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주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그 의혹을 지금
밝히겠다고 한 것이 지금 외환죄인데 이게 자꾸 지금 사법부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은 사법부는 감당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 현재 그 내란 특검은 위안까지 금들여 보려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 근데 이 핵심에서 공포와 항상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이 개헌이 되었더라면 내 개헌이 성공했죠. 그 결과 직선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1980년에 되었던 직선제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만들었던 직선제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잖아요. 직선제가 민주주의 지표라고 볼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직선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선 가는 데 많잖아요. 미국도 엄밀히 하면 직선제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직선제냐 간접선거제냐는 뭐냐면 선택적 문제란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공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런 직선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직선제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다? 부정선거 하려고 도입됐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직선제는. 즉 국회에서 여소야대다 보니 이승만은 이 여소야대를 깨기 위한 도구로서 직선제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직선제 핵심이 뭐예요? 광부면 노동자 농민이 그렇다고 이승만이 꼭 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는 마인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편 뭐가 있죠? 더 중요한 게. 공무원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정부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때 2차 선거 때부터 뭐 수많은 막걸리 선거부터 해서 4.19는 부정선거로 망했잖아요. 노골적인. 즉 관변 부정선거의 출발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냐면 이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직선제 도입이 정확하게 민주적 합의와 민주적 문제의식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이승만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직선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 핵심에서는 뭐냐면 그 본질에서는 어디로 간다? 관변선거와 부정선거를 통한 직선제라는 숱한 역사로 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024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다. 예, 유신기원은 10분 정도면 되겠네요. 자. 예, 유신기원은 그러니까 이 역사를 돌아보면 돼. 이거 유신은 다들 겪었던 시대죠. 예. 그러니까 유신은 어떻게 이제 아까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제로 갔잖아요. 군정을 가지고 갔어요. 그 속에서 정책을 다 정했잖아요. 그죠? 정치활동 정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재임까지는 되는데 삼선을 하고 싶었잖아요. 이 삼선할 때 뭐냐면 이제 삼선 기원에서 이번만 하면 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게 삼선 기원이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씨는 이번에 대통령 되면 반드시 헌법을 뜯어 고쳐서 종신 독재로 갈 건다.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가 삼선 기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간 거예요. 원래 유신 독재는 저는 보니까 1963년도부터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원래부터요. 박정희는 파시스트거든요. 박정희는 파시스트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자, 이거예요. 박정희는 삼선까지 됐어. 근데 뭐냐면 박정희는 평생을 해먹고 싶으니까 이미 직선제인데 자기가 더 여기서 중요한 박정희는 벼룩도 또는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개헌할 수 있냐 이 문제 봉착했다. 왜? 3번까지 해먹으니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시는 안 돼. 따라서 뭐죠? 이승만보다 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박정희만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전에 중임 제안을 풀고 내가 삼선까지 했는데 그때는 내가 국민들 앞에 선거 유세 때 약속을 했죠. 다 이모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했는데 또 하려면 어떻게 했냐. 최소한 2개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자기 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무조건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당선돼야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하나야. 그래서 이 3분의 2가 되면 되더라도 그냥 개헌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박정희 같으면 야 개헌해 하면 개헌할 거예요. 그냥 3분의 2만 되면.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개헌을 할 명분을 주는 이벤트를 만들자 있죠.
요 이벤트가 7.4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이제 이승만은 전쟁을 악용했다면 박정희는 통일을 악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박정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딱, 박정희가 딱 되니까 그 당시 뭐냐면 박정희 때 제2인자는 누굽니까? 김종필이잖아요. JP. 사실 JP는 뭐냐면 전두환에 있어서 허하평이잖아요. 허하평, 허삼수, 그 다음에 뭐죠? 또 한 놈, 허문도 세 개를 합친 게 김종필이잖아요. 그 탁월했거든. 정부장교 출신이고. 서울대 김종필은 서울대 사범대학교 다니면서 빨갱이 운동하다가 자익학습 운동하다가 수배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군대로 가요. 그래서 뭐냐, 논산훈련소, 사병훈련소 갔다가 하도 많이 맞으니까 본인 해고록에 의하자면 너무 군대 훈련소 구타가 심해서 못 견뎌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갔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대요. 본인 해고록.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대가 싫어서 빠따와서 군대가 맞기 나간 사람이 자진해서 육사를 들어갔다. 나는 침투라고 봐. 육군사관학교에. 좌익으로서. 이해가십니까? 난 되게 이래가 좀 의심스러워. 근데 끝내 김종필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밝혔어요. 유명한 서울대 사범대 좌익 출신이거든. 예, 국대한 반대운동가 뭘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하여튼 간에 이 JP가 그러니까 이제 세 번만 한다고 하니까 국회 쫙 봤더니 공화당, 박정희 여당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쭉 있으니까 뭐냐? 이제 밑에는 뭘로 바뀌어요? 김종필 중심으로 바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윤석열 밑에 한동훈파가 생기듯이 김종필 파가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얘들 순진했어. 박지가 3선 끝나면 이제 은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뭐죠? 말을 안 듣고 처먹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정권 줄서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지가 기분 나빴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다 첩보가 들어오니까. 근데 뭐냐? 이때 박정희의 친위 그룹 중에 한 명의 오치성이라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 됐어요. 됐는데 이걸 야당이 탄핵안을 냈어요. 탄핵안. 그러니까 박정희 노발 대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 하고 공화당한테 지시했는데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일어난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한테 반란이 일으켰지. 이게 이제 우리 예춘호라든지 들어보신 이름들, 추억의 옛날 이름들. 김성권이 코스형, 김성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박씨가 열받아서 그 반란했던 주도했던 오치성이나 예춘호나 김태권 가서 중앙정부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고문당해요. 그래서 김성권 수염도 뽑히고 이 코시험이 트레이드 막 근데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시험 기려고 중앙정부에서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작살내버려요. 그 JP는 내가 덤비면 안 되겠다 조용히 지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는 이 공화당 놈들도 믿을 수 없네. 공화당 놈들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뭐죠? 공화당 놈들도 국민이 뽑으니까 자꾸 여론 의식하지 않냐. 내가 친히 뽑아야 될 놈 없을까? 여기 훗날 내 말만 듣는 꼭두가시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유정회가 되는 겁니다. 유정회가. 내 말만 듣는 예쁘장한 인형들을 만들자 한 게 유정회가 되는 게. 오칠성 같은 놈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공화당도 못 믿겠다. 그러면 내 친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훗날 유정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항명 사태를 보면 됩니다. 자. 이미 대선과 총선에서는 뭐 박정희는 부정선거로 다 된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971년에 유신전이잖아요. 1970 이제 분위기를 만들게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을 발표해요. 이미 68년, 69년도에 사실은 좀 살벌하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신조 아시죠? 김신조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 알잖아요. 무장공비 이때 무장공비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의 대남 군사 노선에서 극자 노선도 있었고 무장 노선도 있었지만 한편 뭐죠? 한국 군대가 월남을 가야 되잖아. 월남. 그렇죠? 월남으로 가려고 하니까 월남으로 못 보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월남전 이겨야 되니까 공산주의 세계 이해가시죠? 소련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달리 67년, 68년, 69년, 70년까지 무장공비가 들끓었던 이유는 북한에서의 대남 무력 적화 통일 노선이 기본이지만 다른 한편 또 다른 것들은 뭐냐 베트남 전쟁에 월남 파병을 하려지 우리가 그거를 못 가게 막으려는 수단이 있지도 않았는가라는 그 지적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니까 비상사태에 관한 법이 나오겠죠. 특별법. 여기 일종의 요즘 말로 비상대권이에요.
나왔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총력안보회는 1969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69년부터. 우린 박정희 때 보면 올해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꼭 해마다 뭐 하는 해 무슨 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항상 하던 거예요. 그 박정희가 그대로 본뜬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69년부터 딱 하는데 총력안보회 해 하면서 뭐냐면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비상시국인데 이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특별조치법은 계엄령을 맞는 예방주사다. 예고편 보내죠. 예, 그러니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계엄령 때릴 거라고 예고합니다. 군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워낙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죠? 12월 달부터는 한편으로 뭘 조지냐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미리 군기 잡아놓기. 그 니들이 지금 내가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야당이든 국민이든 간에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든지 계엄령에 때릴 수 있다면 공포에 떨면서도 반발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8.3 조치가 있는데 그 경제적 조치라서 제가 생략을 할 텐데 그때 국가가 뭐냐 경제기교가 와요. 8월 3일 날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해야 되군요. 자,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갑자기 이후락이가 중앙정부장 이후락이 기자회견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흑백 텔레비전에. 저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김영남을 남쪽에 보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쫙 하는 게 놓아서 충격받았잖아요. 아, 지금 무장공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는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세계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대단결 평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72년도에. 왜 그러냐면 제 은사 강만길 선생님은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까치방이라는 소설 보면 이정환이라는 작가가 한번 7.4 남북 선언 때 자기가 얼마나 특히 이산 가족들 있죠. 이산 가족들.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 적시자 회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야,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철저하게 박정희가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상계의 장준하 선생이잖아요. 장준하 선생이 나는 김일성과 박정희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말 하시면 자기는 광복군 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있었어, 장준하는.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오소독스 민족주의자예요. 나는 김일성 너도 나쁜 놈이고 박정희 너도 나쁜 놈이지만 딱 하나 너희들이 7.4 남북 공동선언만 지켜준다면 나는 너희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해 사상계에서. 그러면서 하나 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킬지 안 지킬지 걔들이 욕만 할지를 잘 봐야 된다. 이것이 7.4 남북 공동선언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양쪽 정부가 갖는 다른 목적이 드러날 테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들여보는 민족의 요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깨뜨려보는. 네. 자,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엄청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8.3 조치합니다. 8.3 조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냐면 6.25 때는 50년대는 원조 경제잖아요. 웅크라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줬어요. 우리 어릴 때 먹었던 악수하는 밀가루 푸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옥수수빵 배급도 받았잖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70대, 60대 후반들은. 그 옥수수빵 못 먹으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 잘난 거 하나 못 먹었다고. 하여튼 PL 480 했는데, 박정희 때 와서는 60대 들어와서는 차관을 들어와요. 기업 차관. 이 차관을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의 민간 기업들도 차관을 얻어야 되잖아요. 경제 성장하려면. 자본이 없으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어떠한 나라도 돈을 꿔주지 않습니다. 뭘 믿고 꿔줍니까? 쉽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안 좁히잖아. 방글나라에서 기업이 돈 달라고 해서 우리가 꿔주지 않잖아요. 한국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중간에 박정희 정부가 중간에 보증을 써요.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을 오겠냐 하면서 국가가 보증을 쓰면서 이 정부들이 기업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돌렸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72년쯤 되니까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제 원금 그전에 이자만 갚으면 되잖아요. 또는 몇 년 거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리금 다 갚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찌 됐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줄줄이 도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국내 기업에다가, 은행에다가 또 하나 국내은행에서 뭘 하겠어? 고리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잖아요. 은행이 무조건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끌어다 쓴 게 사채. 남대문 사채를. 원인은 한국의 기업이, 나는 아직도 많이 밝혀야 된다 봐요. 한국의 기업이 외채를 도입했는데, 사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을 갚을 때서 갚을 준비가 안 됐다는 자체가 난 이상하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갚을 때가 안 돼서 도대체 그동안 뭐 어떻게 돈을 모은 거야? 상식적이잖아요. 원래 갚을 준비가 안 됐을까? 근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얘기하니까 한국 은행들이 야, 그거 못 주겠다니까 이자를 올려줄게 해서 뭐 달러에 갖고 이자를 받는 거죠. 8.5% 이렇게 받는 게 8.5. 은행에 8.5면 세잖아요. 그러다 이걸로도 안 되니까 뭐냐. 남대문에 가서 사채 시장에서 사채를 15%, 20%씩 쓴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박정희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냐. 없던 일로 하자. 사채 동결. 이해가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나왔던 이자율은 8.5%, 무조건 3.5%나 5.3%로 늦춰. 그 다음에 만기 기간도 늘려. 이게 8.3 조치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죠? 기업에게는 큰 특혜를 줬지만 이제 기업이 잡힌 거죠. 권력에게. 그리고 이건 사실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 부담을 이제 이때 뭐냐면 이 사채업자들은 사채업자들이 가진 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 약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들이 뭐냐 돈 있으면 다 사채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채업자가 돈을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옛날에 아파트 투기 안 했잖아요. 60대에는. 70대 초까지는. 판자촌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중산층이. 이게 무슨 자유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7.4 남북 공동선언과 이제 8.3 조치에서 기업들은 이제 다 잡았어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있었다. 자, 지금 뭡니까? 박정희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박정희는 했던 이야기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삼성개헌까지인데 또 할 수 없으니까 비상하게 해야 되는데 국회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총선인데 3부지가 안 돼버린 거야. 과반수는 넘었는데 개헌 정족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를 통해서는 개헌할 수가 없구나. 이게 됐어요. 과반은 넘었지만 3부지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것을 뭐냐면 보니까 그래서 따라서 박정희 뭐죠? 국회를 통한 개헌을 포기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뭐냐? 밖에서 이벤트 만들자 하니까 미리 약발을 하나 쳐놓자 해서 계엄령의 예비 조치로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국가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단 통제를 다 해요. 통제한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7.4 남북 공동선언을 해서 통일이 곧 될 거라는 환상적인 슈크림을 주는 거예요. 솜사탕을 줘. 그 다음에 경제가 흔들리니까 이 경제를 잡아내야 되니까 이걸 8.3 조치를 해요. 엄청나게 이제 이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계엄령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령 때린 게 바로 10월 17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일단 다 제가 뭐 저도 이제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이네. 그래서 경복궁에 탱크 있고 국회의사당이 그때는 서울의 그 지금 그 서울시 의회예요. 의회 별관인데 탱크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이승만이 못했던 게 뭐예요? 국회 해산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을 가두기만 했지.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이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는 게 윤석열이에요. 국회 해산하려고 했는데 하고 박정희는 워낙 이런 거 많이 해본 놈이잖아요. 옛날부터 위수령 계엄령 많이 때려봤으니까. 그 다음에 와서는 한마디 해서 그 다음에 계엄령 하에서 뭐냐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버린다. 이해가십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창성률이 91.5%예요. 근데 투표율도 한 89%인가 90% 가까이 됐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야당이 절반 이상이 됐죠. 야당표가. 그 표가 다 찬성표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안 봐도 뻔하지. 부정선거죠. 예. 야당표가 다 싹싹이 다 갔던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뭐 46%나 51% 정도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91.5%로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내용이 알겠지만
근데 이거예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라, 박정희가 만든 도깨비 방망이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유신할 때 병문이 뭐예요? 국가가 비상하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무너지더라. 이해가십니까? 베트남도 적화되더라. 그럼 뭘 해야 된다? 이 비상인데 우리는 그래도 7선 남북 공동선언 했는데 통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통일을 대비하면 뭐죠? 남북이 통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명분이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비례대표를 미리 뽑아놔야 되겠다.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거기에서 뭐냐면 내일 그 남북과의 총선거 투표 같은 거 할 때 할 대표자를 뽑자 하는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통일 대비용 의원들이에요. 우리 해외에 있는 민주대표처럼 그렇게 되는데 정작 이게 뭐죠? 그거는 한 번도 통일에 관한 회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뭐죠? 대통령 뽑을 때만 쓰였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6년 전에 무제한 긴급조치라는 것은 헌법 위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때린다예요. 긴급조치를 때리면 뭐죠? 바로 긴급조치 위반자는 민간인 법정이 아니고 군법회의의 해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김지아도 수많은 김근태도 군법회의 위반자들은 다 긴급조치 위반자는 다 군법회의래요. 바로 고등법원이죠. 군사고등법원에 다 가서 재판받은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다 아시네요. 유신은 다 아시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이와 비슷한 계엄령 한번 됐다는 건 전두환 때 80년이니까 광주면 너무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의 개헌은 전부 다 또 전두환 때의 개헌은 전부 다 장기 집권과 종신 권력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서는 피를 마다하지 않은 적들과 그것이 극한에 이르는 게 전두환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현재. 그런 생각 해보셨죠? 우리나라 진보 보수가 너무 갈등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 1조 파괴금이 헌법 1조를 무너뜨린 놈이 58년을 집권했던 나라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다 헌법 파기했잖아요. 그죠? 전두환 노태우 14년 안 해요. 둘이 합치면. 이거만 44년이에요. 거기다가 뭐죠? MB 박근혜, 그죠? 10년이죠. MB 그것도 박근혜 탄핵당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한번 보세요. 헌정 70년 사상에 우리가 자부 민주정권이 가졌던 것은 4.19 때 한 1년 정도 되잖아요. 1년. 그 다음에 복잡한 건 4.19 때 1년 하고 YS 5년은 그냥 중간에 놓읍시다. 독재도 아니고 그다음 민주도 아니잖아요. YS는. 그러니까 그 뉴트럴 중립권에 놓으면.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10년이잖아요. 이재명 빼야 되겠죠. 지금 거는. 우리는 78년 정도의 헌정 역사상 헌법 1조 지키자고 한 세력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헌법 1조는 진보의 가치예요. 헌법 1조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 헌법 1조죠. 이건 진보의 가치예요. 보수의 가치예요. 예? 보수의 가치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가 뭐 대단한 거예요. 1919년에 나온 합의 본 거예요. 우리는.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약법 10조를 만들 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진보였죠. 그때는 황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뭐죠? 이 헌법 1조가 지금 100년 됐죠? 100년 전에 그 합의가 된 약속이잖아요. 그런 건 진보가 아니지요. 있는 걸 지키자는 것은 보수잖아요. 이해갑니까? 100년 묵은 고추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의 가치인데 따라서 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수 세력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은 급진적이 아니잖아요. 박정희조차도 못 뜯어 고친 거 아니에요. 그 조항만은. 근데 뭐죠? 우리 보니까 DJ 5년, 노무현 5년, 딱 10년. 얘다 4.19 1년, 한 11년만 헌법 1조 지켜줘야지 남은 다 독재로 갔죠? 아니면 헌법 파괴하거나 탄핵당했잖아요. 걔들은 뭐죠? 독재를 한 거예요. 헌법 1조 파괴범이다.
각하 때가 좋았지, 독재 때가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 민주공화국, 이게 뭐냐면 수구라 그래, 수구. 또는 시대착오. 즉,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니었고, 보수와 수구의 갈등인데, 수구가 58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나라예요. 헌법 1조가 계속 파괴된 나라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보수인데 왜 니들이 자꾸 보수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가짜 보수란 말을 쓰는 이유 아시겠죠? 이 윤석열 같은 극단적인 놈까지 나와버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는 뭐냐? 한국은 즉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한민당이라는 친일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을 만들고 얘들이 이제 건국절로 하자고 짬짬이 했는데 이 한민당에서 이승만이 곧 죽을 줄 알았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불로장생파였던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 혼자 해먹으니까 나눠 먹자 돌아가면서 해먹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한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헌법 1조 지키기 미국식 민주주의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한국 사회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올 때 이 이승만을 계승한 게 뭐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지금 계승한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두환은 노골적으로 말 못하시면 사실 맞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명박근혜, 윤석열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이 개헌의 문제는 바로 이 수구 헌법 1조 파괴범의 헌법 파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건 내란범이고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을. 왜 국가보안법 엉뚱한 데 적용하냐고. 저는 윤석열에게도 국가보안법 적용하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거기다 적용해야지 왜 엉뚱한 데 적용하냐. 민주운동한 사람한테 적용하자 우리나라. 이해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각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어디 있어요. 국채를 물러나게 하고 헌법 1조를 파괴하려는 놈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뭐냐? 진보는 이 어중간한 한국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헌법 1조 지키자고 했지만 실제 누가 지켰어요? 일반 시민이 지켰잖아요. 그죠? 진보 세력은 올라올 때마다 다 목 잘려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첫째, 조봉암의 진보당이 사형당에 죽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누가 돼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으로, 그죠? 이석기 사건으로 정당 해산됐잖아요. 즉, 한국에서는 이 개헌의 역사 속에서 쭉 보자면, 마무리하자면, 우리 개헌의 역사 보면 한국은 헌법 1조 파괴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해왔다. 수십 년 동안. 그 대한민국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계속 집을 개조해왔고, 여기에 돌아가면서 해먹자 하는 보수 세력이 한 11년 집권했었고, 그런데 불판을 바꿔보자. 고기가 오래되면, 눌러붙으면 판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세력이 도전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양대 세력이 손잡고서 다 날렸잖아요. 조봉암도 자유당하고, 쉽게 말하면, 여당자들이 손잡고 날렸고, 통합진보당도 여당자들이 손잡고 다 날린 거예요. 반대적 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보는 단 한 번도 링에 오른 적이 없었던 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sek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개헌은 이 수구와 보수들의 놀이터로서, 특히 그러면서 수구가 난장판을 만든 속에서 고작해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까,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 몇 명 뽑을까 아니라 좀 바뀐 시대에 좀 이렇게 단 한 번도 진보가 링에도 한 번 못 들어간 이 서러운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